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2024년 개정판을 가지고 이 농지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25년도에 또 개정판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 농지에 관한 법률이 계속 많이 바뀌고 또 새로 생기고 이렇네요, 보면. 자, 농지의 역사를 알면 농지가 보인다 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제목을 달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농지법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법이 만들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다 합치게끔 되면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법이. 근데 자, 이 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이 조금 좀 상충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보면은 김사장님, 토끼의 입장에서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으니까 토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면 늑대를 쳐부셔야 되죠. 늑대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려면 자기가 토끼를 먹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생존 수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입장에서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데, 제가 제일 이 농지법에 대해서 제일 좀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건 뭐냐면, 농지는 일반 법인은 농지를 살 수가 없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웃기는 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중소기업진흥법에서는 농지를 전용해서 공장을 짓는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일반 법인은 농지를 살 수가 없는데 무슨 그 공장에서 농지를 사서 공장을 짓는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안 낸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농지법에서는 일반 법인은 농지 살 수가 없다. 중소기업진흥법에는 농지에다가 농지를 전용해서 공장을 지을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어떤 법이 만든 거예요? 법이 좀 그렇게 상충되는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어떤 법을 하나를 만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많은 그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신문에 좀 났다. 제일 제가 황당한 것은 LH 공사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땅을 거기 직원이 몇몇이 알아서 그 농지를 사놨다고 해서 농지를 사는 법을 대폭 강화를 했거든요. 농지 사는 법을 대폭 강화하면은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안 삽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농지를 수용한다는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샀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농지법을 바꿔서 농지를 사게끔 어려운 일을 만든다는 것, 법을 만든다는 건 저는 조금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농지는 살 때부터 소유하고 있을 때부터 팔 때까지 전부 다 법이 돼 있기 때문에 농지는 투자하기 전에 어떤 법이 어떻게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왜 농지가 이런 법이 생겼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농지를 투자하기 전에 농지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법 내용부터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오늘은 법이 바뀌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그 일본에 속해 있다가 일본이 전쟁이 지면서 저희들이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는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미군들과 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항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있던 것이 관청이 다 물러가고 미군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그 미군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일본인이 만들어놨던 치안유지법, 그 다음에 정치범 보호법, 그 다음에 출판법.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 미 군정에서 이 세 가지 법은 폐지하고 나머지 법은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정희 정부 때에 62년도에 조선시가지령, 지금으로 얘기하면 건축법을 폐지를 시키고 건축법을 만들었듯이 법이 일제가 대한민국을 다스리기 위한 여러 법을 만들었었는데 이 당시는 미 군정이 들어서 세 개의 법만 폐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천황이 만들었던 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군정에 의해서 재헌 국회의원들이 뽑히고 재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법에 86조에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과 내용의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제일 처음에 헌법에다 만들어 놓고 그 헌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여기 보면 농지개혁법이라는 것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농지법의 제일 시초가 농지개혁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지금서부터 1948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서부터 거의 한 70여 년 전인가요? 70여 년 전에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대부분의 귀족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모든 농지를 소장농에게 주고 귀족들은 평생을 놀고 먹었던 것이 그 시대인데 대한민국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디든지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공산주의 세력에서 이러한 것은 농지는 귀족들이 가질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고 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농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땅을 전부 다 국가에서 수용을 하게끔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모든 땅을 전부 다 국가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지만 농업인에게 소유하게끔 하자, 소작농을 하지 못하게끔 하자 만드는 것이 농지개혁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한다, 농지를 소유하게끔 되고 그 농지의 정부에서 소유한 농지를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을 나눠주게끔 하는 것이 농지개혁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진 것이 제가 태어나기 전이고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을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소작농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놨고 따라서 농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매매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농업인인지 아닌지를 알게끔 만들기 때문에
처음 농지계획법 때도 농지매매증명서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그 농지 있는 곳에 원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그 사람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하고 인정을 해야지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당시 등기 이전이 됐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농지매매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으면은 농지 자체를 샀다고 하더라도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발급받으려고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인데 애초에는 농지매매증명서였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급은 상환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그러니까 모든 농지를 국가에서 다 소유를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농지를 살려고 해서 돈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농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서 그냥 뺏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고는 국가에서 바라게 해주는 뭐죠? 채권을 주고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주고 농지를 사오고 그 사온 걸 가지고 산 것을 가지고 농업인에게 나눠주고 나눠준 그 농지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돈을 내놔라 했는데 자 상환은 5년간 균분연부로 하여 매년 주 생산물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부함으로써 한다.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상환 또는 상환기간을 신축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5년간 분할이죠. 그럼 5년간 분할인데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는 소장농하고 그 농지 주인하고 7대3으로 다시 말하면 농지 주인이 7을 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3을 갖는 걸로 해서 소장농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이때 제가 보니까 자기가 농사 짓는 거에 반을 정부에다 재고 5년 동안 주고 그것만 5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농지를 자기 이름으로 바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 상속한다. 농지는 소작, 임대차, 위탁, 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시행규칙법은 농지매매증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인데 애초에는 농지매매증명서가 있어서 19조 2항 규정이 당사 간에 직접 매매를 하고자 할 때는 좌회상을 기재한 신청자를 소재지위원회에 거쳐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재지위원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농지위원 그러니까 원로 영농인들이 저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인정했을 때에 농지매매증명서에다 도장을 찍어주면은 그때 그거를 제출해야지 등기 이전이 됐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등기 이전 해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쭉 오다가 이 농지개혁법이 1973니까 48년도에서 73년도까지면 한 몇 년 정도가 됐죠? 25년 정도를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소작농은 다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게끔 됐습니다. 다 분배가 다 끝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는 농지개혁법을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게끔 되는 겁니다. 우리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다가 또 밀렸다가 다시 진격을 했다가 중공군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다시 내려오면서 그때 48년도서부터 이 50년도까지 한 1, 2년 정도를 그 북한에서 살아봤던 사람들이 아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했던 거와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이 조금 좀 생각했던 게 다르다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있던 분들이 이 시스템이 싫다고 해가지고 남한으로 대거 내려왔었던 게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버리고도 그냥 남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남한에 있는 인구는 많아졌고 북한의 인구는 좀 적어지면서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처럼 힘이 없던 시대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식량이 모자라게끔 되다 보니까 그 우리 김 사장님은 연세가 아직 안 되시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홍 사장님이나 저도 어려요. 김사님 동갑이. 김사님 나이 그래도 기억을 하실 텐데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죠. 분식의 날 매주 수요일 분식의 날. 오늘 파일이겠어. 그 다음에 군에 있을 때에 토요일 날은 라면 끓여 먹는 거. 그 다음에 중국집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서 밀어주는 겁니다. 밀가루를 먹을 때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시스템을 해서 쌀이 부족한 거를 밀가루로 대체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일 첫 번째가 유휴 농지는 없애는 겁니다. 두 번째, 농지에 단연생 식물 못 짓게 하는 겁니다. 단연생 식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에는 단연생 식물 짓지만 전답에는 단연생 식물 못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할 때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즉 농지 개혁법 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가 아주 소작농으로서 가난한 사람이 농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농지만 받았지 집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농지에 일부를 농사를 짓지 않고 집을 지었고 창고를 지었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농지개혁법에.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일부를 썼다고 하더라도 내비를 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쓰게끔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전, 그러니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을 지었다, 무허가로 지었다고 했을 때는 농지법에는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농지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은 무슨 법에는 어긋나? 건축법에는 어긋나죠. 왜? 건축법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었으니까 건축법에는 어긋나지만은 농지법에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땅에 항공사진에 의해서 1974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지어졌다는 걸 보면은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면은 현재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974년 1월 1일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걸 입증하게끔 되면은 농지 그 불법 농지에 불법 건물이 있어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년생 식물의 재배 금지입니다. 답 및 경사 15% 이하의 전에는 다년생 식물 목조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할 수 없다. 요것이 이제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핵심입니다. 답 및 경사 15% 이하의 전에는 다년생 식물 목조 또는 관상수를 재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또 하나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농지를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를 만들어 놓고 절대 농지는 농지 전형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상대 농지는 농지 전형을 해줄 수 있게끔 두 개를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절대 농지도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전용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때 대체 농지 부담금을 내도록 했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농지 전용 부담금이 나왔을 때는 맨 처음에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왔을 때는 상대 농지에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도 농지 전용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절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할 때는 대체 농지 거기에 필요한 농지만큼을 다른 데다 농지를 만들기 위한 돈을 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언제냐면은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저기 홍 사장님 네. 기억하세요? 제가 70년도에 이제 뭐 학번이 제가 69 학번이고 72년도에 제가 군회를 갔었고 79년도에 제가 한양주택에 입사를 해서 중동을 나가게끔 되는데 그 당시에 70년대 중반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박정희 정부에서 대망의 80년대를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면 80년도가 되면 우리가 1000불을 넘어간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250불에서 1000불까지 우리가 힘들지 1000불에서부터 그 올라가는 건 더 빨리 올라가게끔 되는 건데 그때 가장 어려웠을 때가 이제 대망의 80년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쿠웨이트를 갔습니다. 79년도에. 제가 7월 달에 갔는데 얼마 있다가 신문에 나서 뭐 박 대통령 유고 그다음에 뭐 별들의 전쟁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쿠웨이트는 아랍타임즈하고 쿠웨이트 타임즈가 있는데 제가 쿠웨이트를 나갈 때 우리 정보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갔어요. 북한의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고 앞으로 우리가 경제성장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걸 이제 교육을 받고 갔고 제가 처음에 쿠웨이트 갔을 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사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처음 가서 얼마 안 돼갖고 그 현장에다가 이제 현장 사무소를 지어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진짜 깜장 저고리 딱 흰치마 입은 여자애들 둘씩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소리 큰 소리로 야 여성동무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서 야 기양 가지 말고 연애 한번 하면 어때 이게 소리도 지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남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북한에서 나와 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혈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건데 그때 그 쿠웨이트 사람들을 만나게끔 되면 북한 사람들 많이 만났다 남한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보고 항상 물어봐요. 뭐라면 북한이냐 남한이냐. 근데 남한이냐 그러면은 제노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남쪽이냐 이렇게 물는 게 제노비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라는 걸 물어보면 그렇다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이제 대답할 때 그때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에부터 이 경제력이 굳건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력이 이제 보면 1000불이 넘어서서 이 전두환 정부 때 뭐 해외 자유화, 그다음에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야구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전두환 정부 때 들어서서 세우는 건데 내가 보면 전두환 정부에서 잘했다는 것보다는 그 앞에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기틀이 있어서 그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1980년대에서 87년대를 지나가면서 경제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먹고 살고 여윳돈 있지 않습니까? 여윳돈을 투자를 어디다 해놔야 되겠는데 하는데 어디다 투자를 해놓으면 전부 다 어디? 농지에다 투자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87년도에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든 겁니다. 87년 10월 1일 날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두환 정부 거의 말기 때,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되기 바로 직전에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원래는 농지를 빌려주면 되지 않게끔 됐는데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빌려주는 것을 합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농지개혁법이었었죠. 그 농지개혁법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 걸 다시 농지 임대차 관리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언제? 전두환 정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농지를 이렇게 빌려주게끔 만들어 놓고 뭘 했냐면 시행령에 농지 매매 확인해갖고 이때부터 뭐냐면 농지를 팔라고 사고 했을 때 아주 어려운 조건이 붙은 것이 그게 뭐야?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농지 매매 증명서를 확인해 줄 건데 6개월 이상 거쳐야 돼요. 6개월 이상 살아야 되고 거리가 얼마? 20km 이내. 직선이 20km 이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여주에 사는 사람이 이천에 있는 농지를 살라 그러면은 다른 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따져서 20km입니다. 근데 여주에 사는 사람이 여주에 있는 농지를 살 때는 20km를 안 따지는 겁니다. 자기 관내기 때문에 20km가 넘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여주 이쪽 끝에서 이천에 가까운 여주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여주에 사면서 이천에 농지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직선거리 20km를 봐갖고 제일 처음에 생긴 것이 전두환 정부에서 만드는 이 농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6개월에 20km 거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시행규칙에 그 가족 전부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 하나 한다. 이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사는 사람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 존비속이 전부 다 주민등록을 옮기게끔 하는데 이때부터가 뭐가 생기냐 하면은 위장 전입이라는 걸 생겨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공직에 올라가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농지가 있나 없나를 보고 농지가 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농지를 어떻게 샀는가, 실질적으로 그 동네 가서 살았는지 아니면 위장 전입을 해서 농지를 샀는지를 제일 조사를 하고, 공직에 취임하려고 하는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위장 전입했다고 해갖고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됐던 것이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오다가 드디어 언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이제 말레이시 협정 해갖고 FTA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이 법을 갖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농지법을 다시 만들게끔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갔습니다. 여기 보면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있죠. 농지임대차 관리법을 폐지한다. 그 다음에 농지법을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거를 폐지하고 96년 1월 1일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뭘로 바뀌어요? 농지법으로 바뀌게끔 되는데, 이 농지법으로 바뀌면서 농지매매증명서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로 바뀌게끔 되고 20km 이내에 6개월 거주기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예전에는 농지매매증명서는 저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냐 안 짓는 사람을 보고,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매매증명서 안 만들어줬던 겁니다. 근데 농지법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어저께까지는 농사를 안 짓는 일반인만이지만은 내가 이 농지를 사면서 농사를 짓겠다, 이제부터 농업인이 되겠다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띄워주게끔 법이 바뀌고 20km 이내 6개월의 거주 기간이 없어진 겁니다. 내용이 이해가 가시죠? 지금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이거는 폐지한다 이렇게 놓고, 그건 뭐라 했죠? 여기는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아까 농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고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만들었다가 다시 폐지하고 농지법이 된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보면 이 법을 만드는 맨 끝에 보면은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폐지했다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확인해갖고 농지위원회가 당해 농지 소재지 이동에 거주하는 1인 위에 연접하는 이동에 거주하는 위원회 확인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농지위원회는 그들이 있고, 농지위원회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핵심적으로 보면 이때 내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게끔 되면은, 그러면 여태까지는 농사를 안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농지를 사면서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저 사람이 농사를 아직까지 어저께까지는 농업인이 아니었는데 내일서부터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진짜로 그 약속을 지킬지 못 지킬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농사를 제일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땐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안 되고 불구자여도 안 됐습니다. 불구자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학생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농사를 짓냐서 그런 것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기 주기 전에 네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가서 봤더니 농지가 아니라 농지에다가 전답 가져오는데 바닥 공물이 쳐져 있어. 또는 창고가 지어져 있어. 집을 지어서 있어. 그러면 농사를 짓겠다는 거를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이 사람도 보지만은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한
너 무슨 농사를 짓겠느냐? 그러면 영농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잖아요. 내가 이 농지를 사서 앞으로 물을 심고 배추를 심겠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그렇게 제출한 걸 갖고 담당 공무원이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보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농지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담당 공무원이 3년 동안을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만약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도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은 그거를 팔아라 하고 팔게끔 만들고 안 팔으면 팔을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낼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농지 매매 증명서 때는 과거에 농사를 지었었느냐 안 지었었느냐만 보고 해줬는데 이제는 미래에 대해 약속을 한 것은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없겠는가 또는 농지의 형태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고 있다가 그 대리인 다른 사람이 가서 농지증을 해달라면 본인입니까? 한번 본인이 아닙니다. 그럼 대리 왔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오십시오 그래요. 그래갖고 본인이 가야지 왜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보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대리인이라도 왜 장애인은 그때 안 해줬었거든요. 장애인 차별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겨갖고 그걸 보지 않고 지금 추후에 법이 바뀌어서 그대로 농지를 해줬습니다. 다만 농지증을 하는데 본인입니까? 예. 직업이 뭐니까? 학생인데 학생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안 됩니다. 하면 안 해줬던 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농지법을 바뀌게끔 되고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시급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 확인 기준 다음과 고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하면 5일 이내에 그러니까 5일에 됐을 때 해준다 못 해준다를 하게끔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농지가 얼마? 다음에 결정했는데 330제곱미터 다시 말하면 특수재배사는 100평 이상은 농지로 보는 거고 일반 땅은 300평을 농업인의 조건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만들었다가 추후에 다시 만들었죠. 다시 말하면 300평 미만인 게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주말 농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사를 짓는다는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 농장이라도 농사는 지어야 되고 농업인을 만들어 가지고도 그러니까 300평 이상이라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르다 그러면 주말 농장으로 신청하게끔 되면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은 아닌 거고 300평 이상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농업인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평 미만은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이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농업인이 아니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인이니까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괜히 300평 미만의 농지를 사갖고 나 농사는 지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농업인의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게끔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죠. 제일 법이 바뀌게끔 된 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은 제일 먼저 맡긴 게 농지계약법에서 농지의 보존과 이용을 하는 법률을 바꿨고 농지의 보존과 이용을 하면서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바뀌었고 농지임대차 보호법에서 다시 농지법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농지법으로 바꾸게끔 되면서 뭐 때문에 바꾸냐면 FTA 때문에 그래요. FTA가 뭐죠? FTA 뭐죠? 아니 다시 말하면
국가 간에 그 관세를 물리고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인구가 아무래도 적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관세를 가지고 막아버리면 관세를 높게끔 만들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뭐 핸드폰을 50만 원에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수입하는 국가에서 관세를 뭐 50만 원 매기면 거기서는 팔리는 게 100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안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FTA는 서로 관세를 없애가지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내서 팔거나 중국에서 팔거나 관세는 없이 똑같은 가격으로 팔게끔 하자는 것이 FTA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까 박정희 정부 때 넘어오면서 전두환 정부를 넘어가면서 1000불이 넘어가고 노태우 정부 때 갈 때까지 전두환 정부 말기 때는 거의 3000불까지 갔거든요. 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뭘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경제적인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예? 반도체. 반도체는요. 이 박정희 정부 때 법을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디에서 원자재를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신용장에 도장이 찍혀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만 자기가 돈을 내다 보니까 돈을 지급한다니 되다 보니까 그 원자재를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는 원자재도 없다 보니까 가공만 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어떤다? 파는 겁니다. 김 사장님, 홍 사장님, 보세품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보세품 들어보셨어요? 보세품 들어보셨어요? 이 보세품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가장 기술이 있었던 것이 옷을 만드는 가공하는 기술이었었어요. 봉제 공장. 봉제 공장이 유명했잖아요. 그 열악한 곳에다가 막 그 시켜갖고 데모도 나고 했던 것이 그 봉제 공장 아닙니까? 그러면 원단을 수입을 해와서 가공해서 다시 팔아야 되는데 원단을 예를 들어서 100톤을 가지고 수입을 한다 그러면은 자투리가 나가죠. 자투리가 나가면 100톤이 아니라 팔을 때는 90톤만 팔아도 다 수출한 걸로 보고 국내에서 절대 팔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조건으로 특혜를 주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와서 가공을 해갖고 90톤을 다 팔고 남았는데 자투리가 10%를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5%, 6%만 쓰고 3, 4%가 여유가 있죠. 수출 안 해도 되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수출하는데 보면은 체형이 맞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몸이 작고 그 중에 그 당시에 많이 사주는 것이 미국에서 많이 사주다 보니까 체형이 큰 옷은 한국 사람이 내놔도 안 팔리다 보니까 이태원이나 한남동에 보세품 가격에다 그걸 갖다 놓고 팔고 그때 돈이 좀 생겨갖고 어떻게 해갖고 그 이태원에 가서 보세품 옷 하나 사면 얼마나 좋았던 그 옷인데 완전히 수출하는 옷인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수출해서 파는 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줬다는 겁니다. 제가 쿠웨이트 갔는데 한 10월? 11월 달 됐는데 한국에 포니 자동차 있죠. 그거 한 6, 7대가 우리 현장에 배치가 돼서 오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정부에서 수출 목표 있죠. 수출 목표를 태워야 되는데 정부에서 압력을 줘가지고 그 한양주택에서 국내에 있는 그 포니를 사가지고 우리
쿠웨이트에서 보내줘서 수출을 채워주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쿠웨이트에 갔을 때에 1,100불인가 1,050불인가에 계약을 한 거예요. 갔을 때 첫 월급을 받아서 딱 보니까 40몇만 원이었댔어요. 그러니까 그 1달러에 400몇십 원이었다 보니까 1,100불 넣으니까 40몇만 원이 월급이 들어온 거야, 보면은. 들어왔는데 월급이 매달 올라가. 진급이 안 돼도. 왜냐면 달러로 받다 보니까 환율이 400원, 410원, 420원 이래갖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조금씩 좀 지금처럼 자유로 환율이 아니라 정부에서 좀 강제로 좀 조정했던 것 같아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제품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싸야지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살 때는 420원에 사고 가공해서 팔을 때는 환율이 470원이면 그 차이로 회사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일부러 좀 조정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80년대 들어서부터는 기술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제가 79년도에 쿠웨이트를 갔다가 80년도, 81년, 82년도, 83년도까지 휴가도 오고 왔다 갔다 했는데 79년도, 80년도에 올 때는 아시려나 모르겠네. 조지 루시라고 뭐죠? 조지 루시. 일제밥솥. 소니 580. 워크맨. 이거 하나씩 다 사들고 들어옵니다. 79년도, 80년도, 81년도까지. 82년도, 88년, 84년도 가면서부터 지금 일제 전자제품 사갖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84년, 85년 넘어가면서부터 한국에 있는 삼성이 드디어 석권하게 들어가기 시작해서 일본에 그 전작을 싹쓸이했던 소니 싹쓸이했던 것을 한국이 차지하게끔 되는 그 바뀌는 시대가 오게끔 되면서 대한민국의 수출품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늘어난 거예요. 내용을 그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FTA에서 우리의 기술력이 향상된 걸 해외 팔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FTA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국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FTA 반대를 하고 반대한 그 농민들이 데모를 했을 때 물대포를 쏴서 한 사람이 또 돌아가시는 사건까지 나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은 정부에서는 FTA를 해야지만이 우리 정부가 경제력을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은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FTA는 뭐냐면은 우리는 전자나 이런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우리가 팔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자체는 땅은 좁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가 산악지대입니다. 10%가 주거지역이고 20%가 농지예요. 그러니까 농지 자체가 아주 작은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각했을 때의 그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FTA를 하게끔 되면 농어민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거를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만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FTA에서 수익을 보는 회사에서 세금을 걷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보조를 해주자. 왜? FTA를 열다 보니까 농산물을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외국에 싼 농산물이 들어오게끔 되면은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건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자동차 팔고 반도체 팔아서 돈 버는 데서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주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냐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FTA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법이 이렇게 계속 생기게끔 되는 겁니다. 이런 법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법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이런 법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 필요한 때마다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법이 만들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만드는 법이었는데 제일 먼저 만드는 법이 뭐부터 만들었냐면 이거부터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FTA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해가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무역 FTA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을 지원해가는 특별법을 만들어 이 법에 의해서 이런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이 법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이렇게 해서 FTA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보면은 농업인에 주는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옛날부터 농사를 안 짓더라도 지금 농지를 사서 내가 농사를 짓고 농업인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규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야지 우리가 농지에 투자를 할까 아니냐 이런 얘기. 예를 들면은 우리 김 사장님께서 축구 게임을 하려면 축구 게임에 대한 룰부터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축구 선수를 뛰어서 이기든지 지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기고 지는 건 둘째 치는 거 룰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서부터 얘기하는 건 농지에 관한 룰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거를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2페이지를) 보세요. 22페이지 보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해가는 특별법 이렇게 해서 시조 시행 규칙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 2조부터 5조까지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자 FTA가 뭐라 그랬죠 제가? 자유무역협정. 서로 다시 말하면 장사는 관세 없어 서로 같은 국내에서 파는 것처럼 하자는 것이 FTA인데 자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얼마죠? 5천만. 중국의 인구는 얼마죠? 요새 줄여서 12억이라고 그러다가 15억까지 갔었는데 12억이라고 좀 얘기하잖아. 12억. 그러면 12억하고 5천만 원하고 5천의 인구가 서로 팔고 사면 우리는 5천만이 누가 12억에 때 파는 거죠. 12억의 인구는 얼마한테 팔아요? 5천만 원대 팔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중국하고도 지금 FTA 했죠. 미국하고도 했죠. 유럽하고도 했죠. 유럽의 인구가 얼마죠? 제가 알기로는 3억 5천인가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미국의 인구의 3억, 유럽의 4억, 그 다음에 중국의 12억. 그러면 근 20억의 인구와 5천만이 FTA를 체결해서 같이 장사를 오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은 바보야? 아니 12억의 인구가 무슨 5천만 원하고 FTA를 체결을 해요? 중국은 바보예요? 유럽은? 미국은? 왜 한국하고 FTA를 체결하죠?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를 사오죠.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원자재를 제일 많이 팔려면 한국한테 팔아서 한국에 가공해서 전 세계에서 파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과 FTA 하는 것은 걔네들이 뭐를 팔기 위해서? 원자재를 팔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법을 만드는 것을 이렇게 수십 개의 법을 만드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정리를 해봤더니 아까 수십 개의 법을 만들어진 것을 대표적인 것을 무슨 법에서 뭘로 만들고 무슨 법에서 뭘로 만들었다는 따로 설명하는데 통칭해서 법을 자세히 다 보다 보니까 제가 보는 이 6가지를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핵심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과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면 잘못하다 보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안 줄 수도 있어요. 왜? 자기네들끼리 몰래 계약을 하고 하게끔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농사를 지면서 노출하지 않고 농지를 산 사람이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철두철미하게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핵심이 제일 먼저 그겁니다. 두 번째, 농업 경작을 대규모로 유도해 가능한 생산 원가를 낮춘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농지를 빌려주지 못하게끔 했는데 작은 농지가 여러 명이 있는 거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다 빌려서 한꺼번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구별했는데 합법적으로 빌려주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생산되는 농수산 식품을 고급화로 유도해 고가에도 팔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 제가 사실은 79년도에 제가 쿠웨이트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7월 달에 이제 갔었는데 80년도에 제가 사실은 독일에 출장을 갔었어요. 20일 동안을. 그 제가 이제 프리캐스트 공법이라고 해갖고 하는데 그 프리캐스트에 있는 것을 독일의 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독일의 회사에서 그걸 사러 갈 때 제가 그 하나하나 물건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고 그 물건 하나하나를 계약을 하고 도면을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독일에 한 20일 갔었 적이 있습니다. 도면을 그리면서 이제 같이 갔던 적이 있는데 80년도에 독일에 제가 가서 제일 놀랐던 것이 독일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죠. 제일 놀랐던 것이 독일의 부자들은 독일제 벤츠 타고 독일제 라이카 카메라를 갖고 있으면 독일의 부자입니다. 부유층이에요. 그런데 독일에서 도요타를 타고 있고 캐논 카메라를 일제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독일에서 서민이에요. 그 당시에 내 생각은 국산은 돈이 없는 사람이 갖고 있고 외국의 수입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부유층이잖아요. 독일에 가봤더니 거꾸로야. 독일의 부유층은 독일 제품을 쓰고 있고 서민들은 일본 제품을 쓰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야, 이럴 수 있구나. 제가 요즘도 그 생각하면 제가 좀 웃는데 1980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40 한 몇 년 전 됐잖아요. 그때 제가 한 20일 있으면서 거기 회사에서 그 독일의 시내니까 한 외딴 시골의 공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볼 것도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는 호텔에 있고 그 공장 회사로 출근하고 오면 아침에 나를 데리고 호텔로 데리러 오면 그걸 가서 도면 그리고 체크하고 집에 오면은 하루에 한 사람씩이 직원이 와서 저녁에 나를 데리고 바깥에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그 나를 접대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근처에 있는 맥주집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 토요일 날 뭐 이럴 때는 근처에 그 뭐야 관광객들이 가는 데로 하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영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잘 못하지만 그 사람 저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나를 밥을 사주면서 밥을 먹고 어디로 가자면 자기네 집에를 가자 그러더라고. 그 딸을 데리고 나서 딸이 영어를 조금 하더라고. 그래서 그 딸이 통역으로 하면서 갔는데 그때 그 집이 엄청나게 컸었어요. 근데 그 집에 지하실에 갔더니 탁구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자기 집에다 탁구대를 놨다는 얘기는 탁구를 좀 잘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보고 탁구 한번 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탁구를 잘 치거든요. 어느 정도 치냐면 그 교민체육대회에 그 한양주택에 탁구 대표 선수로 나갈 정도의 실력이 있었어요. 내가 탁구를. 그러니까 걔가 탁구를 치자 그러는데 나도 치자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웃었죠. 네가 나보고 탁구를 치자고? 한번 쳐보자 하고 탁구를 쳤는데 계속 내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집에 탁구도 만들어 놓고 탁구를 잘 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계속 이기니까 걔 열을 받아갖고 끝까지 치자고 그러더라고. 몇 번. 근데 아주 원사이드게끔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16대 20, 17대 20, 15대 20, 18대 20 이런 정도로 내가 이기다 보니까 정말 한 2시간 정도를 연락이 생겨 땀을 잔뜩 흘렸어. 이제 그냥 닦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 했는데 세면대 보면 더운 물 찬물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어야 되는데 수도꼭지가 없더라고. 딱 끌어 들어갔어. 세면대에서 수도꼭지가 없으니까 물을 틀 수가 없다니까 내가 한 2분 3분을 물고 제가 이게 도대체 물을 어떻게 뜨는 건가 한참 연구했는데 지금 보면 원타치야. 40년 전에 그 독일의 그 집에 원터치가 있더라고. 원터치가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턱 올리니까 원터치로 해갖고 물이 나오는데 45년 전에 내가 독일에 가서 그 처음 봤었어요. 그 물을 트는데 내가 한 3분 4분을 걸렸어. 원터치를 스웨덴에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거 보니까 원터치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던 그 기억이 있는 것이 독일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몇 년 전에 제가 강의를 끝내고 우리 집사람을 갔다가 목이 마른데 좀 뭐 소주락 한 잔 먹으러 가자 했더니 나가자고 가다 보니까 뭐 장어집 뭐 있더라고. 장어 구워 먹는 데를 갔어. 장어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게 국산은 25,000원이고요. 중국산은 15,000원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 가만히 있다가 그냥 국산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15,000원짜리가 아니고 25,000원까지 시켰는데 그때 내가 독일의 생각이 나더라고. 드디어 한국 사람이 외산보다 국산을 더 비싸고 더 좋게끔 쓰는 수준이 바뀌게끔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대한민국이 온 거죠. 보면. 생산되는 농산물, 식품을 고급화로 유도해 고가에도 팔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 즉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있을 때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차관이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봤더니 농업의 정책은 면적으로 가지고 싸게 만드는 걸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산물 자체를 고급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고급화를 시키는 것을
만들어서 인정을 받게끔 되면 세계 각국의 부호들이 대한민국의 농축산물을 비행기로 수송해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의 농축산식품부가 이제 농민들이 살 길이 그거고 정책은 그렇게 해야 된다. 농축산물을 고급화를 시킨다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급화 시키는 거죠? 유기농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 김 사장님 저기 막 슈퍼에 가서 유기농이라서 판단 유기농이라서 2만 원이고 똑같은 판데 하나는 3,000원이야. 2만 원짜리 사 3,000원짜리 사. 3,000원짜리다. 어떻게 또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뭐.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 몸을 얼마나 아껴요. 다시 말하면 파를 2만 원 주고 살 만한 여유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안 사는 이유는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이유는 쏟기는 싫다 이거야. 아니 유기농하고 아닌 거하고 똑같이 나트가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는 똑같은 것이 2만 원이고 하나는 얼마? 3,000원이래. 돈으로 보고 유기농이 틀림없이 내 건강에 틀이 없다는 2만 원 정도 지출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싫은 건 뭐가 싫어? 속기는 싫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뭐냐면 유기농을 내가 유기농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게끔 되면 정부에다 신고를 해라.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서 다 보고 진짜로 유기농으로 만들어진다면 정부에서 품질 인정을 해주겠다 유기농이라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사 먹게끔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예. 고령화 농업인 오늘 어저께까 누가 죽었죠? 가수 김민기. 김민기의 노래를 부른 애가 누구죠? 양희은. 양희은이가 저하고 동기동창이에요. 초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양희은이가 나보다 한 1년 나보다 나이 한 살 적은 걸로 알고 있고 김민기는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나이가 먹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제 뭐 농사도 못 지게 하고 한다 이러니 정부의 정책이. 뭐야 이거.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은 시간 개념이 없이 해 뜨면 가서 일하고 해 지면 들어오는 것이 노동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머리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농사를 지어서는 세계를 이길 수가 없다. 따라서 몸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집에 가서 쉬고 머리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젊은 사람을 새로 교육을 시켜서 머리로 농사를 짓게끔 한다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로 농사를 짓게끔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진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을 경작하지 않고 뭘 하도록 한다? 경영하도록 한다. 경작과 경영의 차이가 뭡니까? 경작, 경영. 자, 제가 예전에 전원주택에 살면서 전원주택에 있는 그 동네 조그만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데 예배를 끝내고 점심을 먹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집사님들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입니다. 일요일날 우리는 예배를 하는데 금요일날이면 이제 한 닷새 후죠. 금요일날 우리 상추밭 내가 갈아엎을 거거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상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밭에 와서 따가도 돼. 마음대로 따가도 돼. 왜 따가도 된다 그래요? 왜 따가도 된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상추값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면서 팔아봐야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갈아엎어서 다른 걸 다시 짓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예요? 경작하는 사람이 이 피해는 다 보는 겁니다. 씨앗에다 노동력 다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다. 경영하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내 농지를 농업법인에다가 출자를 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임대료 받습니다. 받고 나는 그 회사에 출근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 8시에 가서 농사를 짓고 저녁 5시 되면 퇴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추값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농지값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나는 농업법인에다가 농지 빌려준 값은 그대로 받고 내가 일당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끔 만들기 때문에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경작을 하지 않고 경영을 하도록 법을 바꾼 거고, 이렇게 농업을 법을 만들어서 경영을 하는 농업 경영체는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게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맨 마지막에 농지의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 이것이 아까 말씀했던 영농여건 분리농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져도 되고 농지 목적으로 써도 되는데 농사를 안 져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고, 만약에 농지 목적으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겠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바로 전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즉 제가 얘기한 이 아까 20-30개의 법이 이 6가지를 하기 위해서 법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법이 어떤 법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도록 하십시오.